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부모님을 잃고 죽지 못해 살아온 25년.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부러워할 인생을 살고 있어요. 뒤늦게 찾아온 행복을 원 없이 누리라고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나 싶을 정도로 참 고달픈 인생이었죠. 끝없는 시련만 있었던 저에게 어떤 행복이 찾아왔는지 사연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렴풋한 기억 속 저는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다정한 부모 밑에서 사랑 듬뿍 받던 아이. 남부러울 것 없는 귀여운 외동딸이었죠. 빙수를 좋아하는 저를 위해 계절을 막론하고 빙수를 만들어주시던 엄마. 어딜 가나 항상 제가 1순위였던 아빠. 빛바랜 기억 속 부모님의 얼굴은 희미하지만 저를 향한 사랑이 대단했던 것은 또렷하게 남아있었죠. 여름도 다 지났는데 빙수를 먹어. 빙수 달라고 얼마나 애교를 부리던지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우리 딸 그러다가 배탈 난다. 날씨도 선선해졌는데 주말에 다 같이 놀러 갈까요? 좋지. 놀이공원이나 갈까? 우리 딸 입히려고 예쁜 원피스 사놨는데 그거 입혀야겠다. 그럼 카메라 필름도 두둑하게 준비해야겠는걸. 풍족한 건 아니었지만 어린 저에게는 우리 집, 우리 가족이 세상의 전부였고 행복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제가 5살이 되던 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여느 날처럼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을 보러 간 날이었어요. 그날의 한순간의 실수가 저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저는 떨어진 사탕을 주우려 엄마의 손을 놓는 실수를 범했고 다시 잡은 손은 우리 엄마의 손이 아니었어요. 손을 따라 올라간 시선엔 웬 낯선 아줌마가 서 있었고 당황한 저는 죄송하다는 외침과 함께 그 길로 앞으로 내달렸어요. 엄마를 잃어버린 순간이었죠. 얼마나 달렸을까? 인파가 한산해진 곳에 다다라서야 걸음을 멈췄고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불안감은 급속도로 밀려왔어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엄마를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기 혹은 경찰서에 찾아가기 같이 부모님과 연습했던 대처 방법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를 부르짖으며 찾아 헤매는 것밖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5살짜리 아이에게 그 넓고 복잡한 시장은 마치 미로와 같았고 내가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 엄마와 어디서 헤어졌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한참을 걷다가 골목 귀퉁이에 쭈그려 앉아 하염없이 울기만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깜깜한 새벽, 한 아저씨가 울다 지쳐 쓰러진 저를 발견했고 근처 파출소에 저를 데려다 주었어요. 그런데 충격을 먹은 탓인지 너무 어렸던 탓인지 저는 제 이름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엄마 아빠라고만 울부짖을 뿐이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작은 가방 속 예쁜 원피스를 입고 홀로 찍은 사진 한 장이 전부. 부모에 대한 단서가 아무것도 없었던 저는 유기 추정 아동으로 분류되어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그렇게 저는 고아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낯선 고아원. 저는 부모님이 꼭 저를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루, 일주일, 한 해가 지나도 저를 찾는 이는 없었어요. 고작 6살 아이가 겪기엔 너무나 잔혹한 현실이었죠. 저는 늘 엄마 없는 애, 아빠 없는 애라는 별명을 달고 살아야 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차가웠어요. 그리고 그런 시선들은 밝았던 저의 성격마저 고쳐놓았죠. 고아원 선생님들도 저를 조금은 특별하게 바라봤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지나치게 조용하고 어른스러웠거든요. 또래와 잘 어울리지도 못했고 늘 구석에 앉아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아이들이 장난을 걸어와도 저는 피하기만 했어요. 마음을 내준 사람이 또 떠나갈까 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러다 제가 7살이 되던 해 한 번의 입양 기회가 찾아왔어요. 진짜 엄마 아빠는 아니지만 이제 나에게도 가족이 생긴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죠.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기뻤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저는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왔어요. 몇 달 지나지 않아 파양을 당했거든요. 쟤 좀 이상하지 않아? 괜히 데리고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당신도 그렇게 느꼈어? 7살이면 한참 애교도 많고 고집도 부릴 나이인데
쟤는 애 같지가 않아. 저번에는 내 구두도 다 꺼놨다니까. 다른 집 아이들은 뛰어와 안기고 그러던데. 애는 착해서 좋긴 한데 너무 어른스러운 게 흠이랄까. 가끔 소름이 돋는다니까요. 속내를 알 수 없으니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지 말고 늦기 전에 다른 아이 데리고 올까요? 그래, 당신 말대로 우리한테 더 정들기 전에 파양을 알아보는 게 좋겠어. 여자애 치고 애교가 없고 소름 돋을 정도로 어른스럽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또래 아이들처럼 제잘제잘 떠들지도 응석도 부리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했어요. 부모님을 잃어버린 후 아이처럼 굴지 않아야 예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탓이었을까요? 울지도 않고 떼쓰지도 않고 말썽도 부리지 않으면 어른들이 저를 더 좋아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 행동들은 오히려 거부감으로 다가왔나 봐요. 어른들은 저를 반기지 않았어요.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온 날, 저는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어차피 상처받을 거 누구에게도 마음을 내주지 말자고 수없이 되새겼죠. 이후로 저는 점점 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고, 그나마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마저 언젠가는 모두 저를 떠날 것이라는 불안 속에서 살아갔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니? 그냥 혼자 지내는 게 편해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곁을 안 내주면 결국 외로운 건 너야.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떠날 사람들인데 결국 상처받는 건 저라고요. 내년이면 너 여기서도 나가야 하는데 옆에 아무도 없으면 어쩌려고. 이거 봐요. 원장님도 결국 떠나잖아요. 떠나는 게 아니고 규칙이 그렇다는 거야. 원장님이 걱정돼서 그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혼자였는걸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아원에서 나가야 할 나이가 되었어요.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만 했거든요.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던 저는 무작정 세상으로 나와야 했어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다녔지만 쉽지 않았어요. 학력도 별 볼 일 없었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거든요. 생산직 공장만이 저를 받아줬죠. 하지만 공장에서도 저는 외톨이였어요.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했고 근로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날들도 있었어요. 관리자들은 고아라는 이유로 저를 함부로 대했고 임금을 덜 주더라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억울함이 차올라도 참는 건 외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했으니까요. 공장 일을 마치고 어두운 원룸에 돌아오면 익숙한 외로움만이 저를 반겨줬어요. 이런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저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들도 많았고 밤새 혼자 울던 날도 많았죠. 그럴 때면 꼬깃하게 남아있는 어린 시절 한 장을 꺼내보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제 인생 유일한 행복이 묻어있는 그 사진. 그 속에서 환하게 웃는 어린 저를 보면서 언젠가는 다시 그런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울함에 눈물 흘리던 저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저 생산 2팀 소속인데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네, 없어요. 신경 끄셔도 돼요. 그러기엔 너무 마음이 쓰여서요. 볼 때마다 울고 계신 것 같아서. 주변 얘기 들어보니까 공장에서 돈도 제대로 안 준 것 같다던데 맞아요? 사람들 참 남 이야기에 관심이 많네요. 됐으니까 신경 끄세요. 힘이 돼줄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목소리는 내줄 수 있어요. 의심스러웠어요. 누가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려 하겠어요. 분명 무슨 속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근로기준법도 찾아보고 무료 노무사 상담도 받아봤어요.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소용없어요. 여기 사람들 다 저를 무시하거든요. 그때는 혼자였고 지금은 둘이잖아요. 제가 같이 있어 줄게요.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냥 혼자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괜히 같이 있고 싶고 그래요. 아무래도 제가 그쪽 좋아하나 봐요. 세상에 등 돌리고 살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죠. 믿음을 잃은 제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는 저의 과거를 알고도 전혀 다르게 대하지 않았어요. 고아라는 것이 창피한 일도 숨겨야 할 일도 아니라고 말해주었죠. 저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연 사람이었어요.
밀린 임금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저와는 다르게 사교성이 좋아 공장에 오래 다닌다는 분들과도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또 떠날까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그는 계속 저 곁에 있어 주었어요. 외로울 때마다 함께 있어주고 항상 제 일에 먼저 나서서 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서서히 제 마음도 열리면서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죠. 그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가족이 있다는 건 무슨 느낌일까? 우리 결혼하자. 너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 알잖아. 난 평생 혼자였고 내게 가족이라는 건 아주 희미해.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가족이 뭐 별거야. 잘하고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살면 그게 가족이지. 당신 평생 나 안 떠날 자신 있어? 당연하지. 내가 세상에서 당신을 제일 사랑하는데 떠나긴 어딜 떠나. 걱정하지 마. 평생 옆에 있어줄게. 결혼하자. 제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는 말에 이른 나이지만 결혼을 결심했어요. 둘이 함께라면 세상이 저를 아무리 괴롭혀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제 편이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에,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죠. 하지만 시댁은 달랐어요. 고아라는 이유 하나로 저를 대놓고 무시했고, 시어머니는 아들 뺏어간 년이라며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첫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부모도 없는 애가 시집을 와? 출신도 모르는 애는 며느리로 안 삼는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지. 얘 부모가 어디서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딜 집에 들여?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우리 서로 사랑해요. 계속 그렇게 상처 주면 저 어머니 안 봐요. 그렇게 아세요. 이거 봐. 내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이런 얘기를 하게 해. 남편은 안 보고 살면 그만이라고 엄마한테 스트레스 받지 말라며 제 편을 들어줬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에 대한 갈망 때문일까요? 시어머니도 어머니라고 사랑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쓴소리를 들어도 참고 또 참으며 어머님의 며느리가 되려 노력했어요. 제가 노력하면 언젠가는 저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집에서 살림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목소리부터 묘하게 들떠있는 게 느껴졌죠. 예, 나랑 점 좀 보러 가자. 점이요? 점 보고 싶으세요? 내 점 말고 너랑 아들 점 좀 보려고 한다. 왜? 옆 동네에 점집이 새로 생겼는데 아주 용하다더라. 예약을 해야 한다던데 제일 빠른 날로 네가 예약 좀 하렴. 네, 어머님, 알겠어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괜히 내 아들한테 말 꺼내지 말고 조용히 갔다 오자. 알겠니?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특유의 단호한 말투에는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어머님은 예약은 했냐며, 언제냐며, 가장 빠른 날로 해야 한다며 몇 번이나 전화를 하셨습니다. 결국 점집에 사정사정을 해 어렵게 날짜를 잡았어요. 예약한 날이 다가왔고 어머님과 함께 점집으로 향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주택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현관 앞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보기와는 다르게 정말 인기가 많은 점집인 것 같았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쟁이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눈꼬리가 날카롭고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화려한 한복이 번쩍거렸고 방 한쪽엔 향이 피워져 은은한 연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점쟁이의 눈이 제게 꽂혔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 위아래로 훑는 느낌이랄까요? 며느리랑 시어머니? 뭐가 궁금해서 왔어?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아들이 요즘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요. 가만 보자. 며느리가 부모 복은 타고났네? 얘는 고아인데요. 잘 보시는 거 맞아요? 아니야. 부모 복을 타고났어. 근데 남편 복이 없네. 점쟁이는 저를 보더니 부모 복이 있다며 헛다리를 짚었어요. 속으로는 고아한테 무슨 부모 복이냐며 코웃음을 쳤지만 시어머니가 옆에 계신 통에 겉으로 티를 내진 않았어요.
점쟁이는 이어서 남편 복이 없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정확하게 반대로 말하는 점사에 잘못 찾아온 듯 싶었죠. 빨리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꽤나 점쟁이를 믿는 듯 했어요. 남편 복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명 짧은 남편을 만났으니 남편 복이 없지. 우리 아들 명이 짧다고요? 제대로 봐주시는 거 맞아요? 타고난 목숨줄이 간당간당해. 어머,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아들 살리려면.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내가 아들은 엄마 근처에 있어야 목숨 붙잡고 살 운명이야. 그럼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근처에 와서 살라 해. 처음부터 헛다리를 짚은 점쟁이. 저는 믿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점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신 듯 했어요. 점을 보고 와서는 저를 붙들고 본인 곁으로 와야 남편의 애군이 풀린다고 하루빨리 이사를 오라고 하셨어요. 아들이 죽는다는데 어머님의 반응이 이해가 되는가 싶다가도 너무 맹신하는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점쟁이의 점사와 이사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남편은 단호했어요. 그런 돌팔이의 말을 믿냐며 이사는 안 갈 거니 그렇게 알라며 오히려 어머님께 짜증을 냈죠. 너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댔길래 내 아들 입에서 엄마 옆이 싫단 소리가 나오냐?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잘 말을 해보긴 했는데. 내가 우리 집 옆으로 괜찮은 집 몇 개 알아봤다. 다행히 바로 옆집에 자리가 있더구나. 그리로 오거라. 어머님, 이렇게 갑자기 이사를 정하는 게 그이랑 얘기도 더 해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기다려주시면. 내 아들이 죽는다잖아. 너 아주 내 아들을 잡아먹을 속셈이구나. 남편의 완강한 반응에 어머님이 저에게로 타깃을 변경했어요. 저희 입에서 알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쉼없이 구박만 해대셨죠. 자꾸만 제가 괜한 구박을 받으니 남편도 그냥 이사를 가주자며 백기를 흔들었어요. 결국 남편과 저는 어머님이 사시는 곳 근처로 집을 새로 구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불만이었어요. 바로 옆집으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이사 날까지 찾아와 잔소리를 쏟아내며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참다 못해 화를 냈고 시어머니는 여자 때문에 엄마한테 화를 내냐며 되려 언성을 높이셨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시댁과는 그렇게 멀어졌고 간간히 소식만 전하는 정도의 사이가 되었어요. 갑작스런 이사였지만 저희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렇게 어렵사리 평온을 되찾는가 싶었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저희의 사랑이 시작되었던 그 공장에서 남편은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돌팔이 점쟁이, 이사만 오면 된다더니 정말 허무했어요. 다시 혼자가 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죽음에 대해 공장 측은 책임을 회피하기만 했고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죠. 공장은 아무 일도 없듯이 돌아갔어요. 속이 썩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힘들어하는 저에게 시댁 사람들은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했어요. 이래서 재수 없는 애는 거두는 게 아니었다며 말이에요. 내 아들 잡아먹은 년 점쟁이 말이 맞았잖아. 언니 때문에 오빠가 죽은 거예요. 재수없는 여자 만나서 애군이 옮겨간 거라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도 충분히 힘들어요. 아들 일은 나보다 힘들어? 지금 누구 앞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 앞에 얼씬거리지 말고 당장 꺼져.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시댁 식구와도 이별을 맞이했어요. 갑작스런 이사로 남편이 받은 빚은 고스란히 저에게도 돌아왔고 저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가족도 집도 희망도 잃은 채 거리로 내몰렸죠. 남편의 참담한 죽음이라도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남편이 일했던 공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홀로 시위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세상은 무심했죠. 저를 지나치는 이들 중 단 한 명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공장 경비원은 저를 볼 때면 내쫓기 일쑤였어요. 가끔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피켓을 세워두고 노숙을 하던 날이었어요. 아가씨, 추운데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어머, 손 차가운 것 봐. 이 피켓에 써 있는 거 진짜예요?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단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몸 좀 녹일까요?
이런 추운 날씨에 밖에서 이러면 안 돼요. 사정이 딱하네. 우리가 도와줄게요. 업무차 공장에 방문한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함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죠. 펑펑 울어대는 탓에 당황하셨는지 사모님은 꽁꽁 언 손을 만져주시며 몸이 너무 차다며 함께 집으로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사모님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제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며 걱정스러워 하시는 모습에서 진짜 따뜻한 마음씨를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의 다정한 친절, 불신이 가득했지만 어차피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인생, 그냥 믿어보자 했어요. 어차피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추위 속에서 하룻밤만 더 지내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 순간만큼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회장님 내외의 고급 세단을 타고 두 분의 집으로 향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이제야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께선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위로를 느낄 수 있었어요.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고 그 중에서 가장 따뜻해 보이는 집이 회장님 댁이었어요. 큰 철문을 지나 넓은 정원이 있는 2층 집이었는데 집 전체에서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안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아늑한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가구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놓인 소품들에서 집주인의 따뜻한 성품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모님은 담요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시며 제 이야기를 마저 들어주셨어요. 사모님이 직접 끓여주신 차는 꿀처럼 달콤했고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 같았죠. 두 분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조언하지 않으시고 그저 조용히 경청해 주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모두 들으신 사모님은 젊은 나이에 안 좋은 일만 겪었다며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좋은 일만 생길 거라며 희망적인 말씀도 해주셨죠. 그런 말들이 그냥 위로의 말일 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나이에 안 좋은 일은 다 겪었네. 이젠 익숙해요. 그래도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다 털어놓으니 속은 시원하네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갈 데는 있어요? 보니까 마땅한 거처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아가씨만 괜찮으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일해볼래요? 말씀은 감사하나 처음 보는 저를 뭘 믿고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워낙 사람의 불신이 많은 탓에 왜 저 같은 사람을 집에 들이려 하는 거냐 물었어요. 이유는 딱히 없다고 하셨어요. 그저 마음이 간다는 게 전부였죠. 그러면서 자식이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저를 보니 딸 같은 마음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의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두 분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크게 어려운 일은 없었고 청소와 빨래, 간단한 요리 정도가 저의 주된 업무였어요. 사모님께 몇 번이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사모님은 고마워할 필요 없다며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라고 하셨죠. 회장님 내외는 참 친절한 분들이셨어요.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도 하대하지도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한 명의 인격체로 대우해 주시며 존중해 주셨죠. 처음에는 그런 대우가 낯설어서 어색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사람들에게 받았던 시선들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알고 보니 회장님과 사모님은 식품 사업을 크게 하는 중견기업의 오너셨고 납품받는 식품과 현장의 상태도 직접 확인하셔야만 직성이 풀리는 정직하신 분들이셨어요.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 왜 사업이 성공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씨가 남달랐거든요. 사모님은 입주 도우미 중 특히 저를 예뻐하셨는데 종종 제 손을 잡으시고는 잃어버린 딸과 많이 닮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딸과 많이 닮은 것 같아. 딸이 계셨어요? 어릴 때 잃어버렸는데 너를 보면 자꾸 생각이 나. 지금쯤 딱 너만 했을 텐데. 그러고 보니 나이도 같네. 그래서 그런지 너를 보면 딸 같아서 더 예뻐. 사모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었죠. 저 역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왔기에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느낄 수 있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유독 아껴주시나 싶었어요. 딸 같아서 말이에요. 그럴 때면 저도 문득 생각했죠. 정말 사모님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고요. 부모님을 잃어버린 지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품이 그리웠으니까요. 무엇보다 사모님이 보여주시는 온기와 다정함이 제 기억 속 엄마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자세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엄마의 모습과 많이 겹쳐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청소를 하던 중 우연히 열려있던 사모님의 금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단단히 잠겨 있었던 문이 어쩐 일인지 열려 있었고 닫으려고 다가간 순간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사모님과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엄마와 딸임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사진 속 그 아이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맞은편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과 참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당장 방으로 달려가 평생을 간직해온 사진을 꺼냈어요. 제가 가진 유일한 어린 시절의 흔적. 사모님 금고에서 발견한 사진 속 여자아이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임이 분명했죠. 한 장은 엄마와 함께, 한 장은 혼자서 찍은 것이었어요. 옷의 디테일까지 완전히 일치했어요. 원피스에 달려있는 리본 장식, 심지어 신발까지 똑같았어요. 배경 속 풍경도 동일했고 찍힌 각도나 조명까지 같은 시간대임을 알 수 있었죠. 이런 우연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정확한 일치였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끝까지 떨려오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사진을 두 손에 꼭 쥔 채 숨을 고르려고 애썼지만 오래된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한 감각이 너무나 벅차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애타게 찾았던 가족이 믿을 수 없게도 제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25년 동안 헤매며 찾았던 부모님이 바로 옆에 계셨다는 게 꿈같이 느껴졌어요. 정신이 몽롱하고 혼란스러웠죠. 결국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눈을 떴을 때 저는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그곳은 제가 평소 머물던 방이 아닌 사모님과 회장님의 침실이었죠. 옆에는 눈가가 젖어 있는 사모님이 두 장의 사진을 손에 들고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사모님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물었어요. 이 사진이 왜 너한테 있는 거니? 이건 제 어린 시절 사진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 유일한 흔적이에요. 이게 너의 사진이라고? 네, 부모님을 잃어버리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사모님의 금고에 있던 그 사진은 뭐예요? 사모님은 대답 대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때 알 수 있었어요. 엄마의 품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엄마의 품, 참 따뜻했어요. 그렇게 25년 만에 저희는 서로를 찾았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회장님, 저의 아버지도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리고는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며 많이 보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우리 딸이었어. 아빠가 미안하다. 널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어. 아니에요. 이제라도 찾았으니 다행이죠.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이렇게 멋지게 만나려고 그동안 헤맨 건가 봐요. 약속할게. 이제 더 이상 널 슬프게 하지 않을게. 그동안 못했던 부모 노릇 100배로 해줄게. 이리 와 우리 딸 한 번 더 안아보자. 아버지의 품도 어머니의 품만큼이나 따뜻했어요. 넓은 가슴에 안겨서야 아버지라는 존재가 얼마나 든든한지 알 수 있었어요. 그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순간이었죠. 부모님은 시장에서 저를 잃어버린 이후 전국을 돌며 저를 찾아 헤매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저를 잃어버린 시대는 지금과 달랐다고 하셨어요. CCTV도 부족하고 실시간 신고 체계도 만무했죠. 전단지를 붙여도 장난 전화만 수백 통이었다고 해요. 부모님은 직접 저를 찾아 나섰지만 전국적인 연계 수사도 미비했던 탓에 저를 찾을 수 없었고 그렇게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하셨어요. 하필이면 한 차례 입양 후 이름까지 바뀐 탓에 서로를 찾기가 더욱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려고 노력해 주신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부모님은 빙수를 좋아했던 저를 기억하며 작은 빙수 가게를 열며 언젠가 제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이어오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빙수 가게가 지금의 식품 회사로 성장한 것이었어요. 저를 향한 사랑이 오늘의 성공을 만들어낸 거였죠. 정황상 저희는 서로를 찾게 되었지만 워낙 불신이 가득한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웠거든요. 저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친자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이미 너는 우리의 딸이란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더욱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혹시나 다시 상처받을까 무서워요.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꾸나.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린 너를 딸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염치를 무릅쓰고 친자 확인을 해보자고 했어요. 부모님은 흔쾌히 수락하셨고 결과는 일주일 뒤에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혹시 틀렸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과 정말 가족이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교차했어요. 99.9% 친자임이 밝혀진 그날 저희 셋은 서로를 껴안고 펑펑 울었어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가족이라는 사실에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평생 부모님 없이 살아갈 기구한 인생일 줄 알았는데 하늘도 저를 가엾게 느꼈는지 이제야 부모님을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천륜이야말로 그렇게 질기고 질긴데 역시 끊어지지 않았나 봐요. 그동안의 모든 시련과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은 이제야 딸을 찾았다며 그동안 못해준 것이 너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딸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사셨다고 하셨죠. 특히 제가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눈물을 흘리시며 자책하셨어요. 우리 딸 그동안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해. 이제라도 찾았으니 모든 걸 다 해줄게. 부모님, 그런 건 괜찮아요. 이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일군 모든 것은 다 너를 위한 거였단다. 언젠간 만날 딸을 기다리며 사업도 그렇게 시작한 거였어. 이제라도 우리가 너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줘. 부모님께서는 그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모든 재산과 사업체를 물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루아침에 중견기업의 상속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죠. 저로서는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운 제안이었어요.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받는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두 분이 어렵게 일군 사업을 함부로 받을 수 없었던 저는 처음부터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차근차근 배워나가며 훌륭한 부모님의 딸임을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밑바닥부터 시작할 이유가 없잖아. 맞아. 매니저부터 시작하는 게 당연해. 그래도 다른 직원들 눈치가 보여요. 눈치 볼 필요 없어. 이제 네가 이곳의 주인이야.
처음 시작이었던 빙수 가게부터 시작하려 했어요. 프랜차이즈 매장의 평범한 직원으로요. 하지만 부모님은 기어코 저를 매장 매니저로 앉혔고 신입이지만 부모님의 백으로 매니저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선 이젠 시원한 그늘 밑에서 편하게 살길 바란다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직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완강한 부모님을 꺾기엔 역부족이었죠. 처음 매니저로 출근한 날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갑자기 나타난 사장 딸이 바로 관리직을 맡는다는 게 곱게 보일 리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조금씩 인정해 주시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매니저 일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자리였어요. 직원 관리부터 매출 관리, 고객 응대까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사업에 대해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도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시며 뿌듯해 하셨어요. 그 평화가 얼마나 갔을까요? 제가 일하는 매장에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저희 가족의 사연을 소개한 기사를 보고 찾아온 듯 싶었어요. 언론에서 잃어버린 딸을 찾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크게 보도했거든요. 매니저 명찰을 걸고 있는 저를 보며 남편 잡아먹은 년이 은혜도 모른다며 그리고는 부자 부모 만났으면 시어머니에게도 도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눈을 부라리며 쏘아붙였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이 너무 뻔뻔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님, 그 사람 그렇게 죽고 소금까지 뿌려대면서 저를 내쫓으셨잖아요. 연락도 하지 말고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며느리 노릇이라뇨. 그야 그땐 나도 정신이 없어서 했던 말이지. 아들 잃은 어미가 제정신이었겠니? 여기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더 이상 어머님과 할 말 없어요. 그만 가주세요. 이게 끝까지 배은망덕하네. 부모도 없는 거 걷어서 내 아들이 번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서. 사람들이 쳐다봐요, 어머님. 여기 제 부모님 사업장이에요. 그 잘난 이 부모, 나도 이제 며느리 덕 좀 봐야겠으니까 내 계좌로 매달 돈 보내라. 남편이 죽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며느리 노릇을 바란다니 정말 기가 찼어요. 아무리 막대 먹은 시어머니라도 이건 아니지 싶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매장 안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일단 이 사단을 끝내려고 곧 연락드린다는 말로 시어머니를 잠재웠어요. 그제서야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도 한숨 돌릴 수 있었죠. 시어머니가 매장에 와 행패 부린 사건은 금방 엄마의 귀로도 들어갔어요. 직원 중 한 명이 부모님께 상황을 보고했던 것 같더라고요. 감히 우리 딸한테 애미애비 없는 년이라고? 네가 왜 부모가 없어? 엄마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 딸을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망신 줬는데. 원래 그런 분이셔서 놀랍지도 않아요. 직원들한테는 제가 잘 설명할게요.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널 보호해야겠어. 부모의 그늘이 어떤 힘이 되는지 보여줄게. 그동안 따뜻하기만 했던 엄마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는 고요한 복수가 시작되었죠. 부모님은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의 건물을 매입하셨고 시어머니가 살고 있던 전셋집도 사들이셨어요. 시누이의 신혼집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모든 명의를 제 이름으로 돌려주셨어요. 네 시어머니 식당 건물이랑 전셋집 샀다. 곧 결혼하는 시누이도 전세 계약했더라. 그 집도 샀어. 네? 갑자기 그것들을 왜 사들이신 거예요? 다 네 이름으로 돌려뒀으니까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무리 그래도 한두 푼이 아니었을 텐데. 너를 위해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그리고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우리 딸 괴롭힌 대가는 받아야지. 이제 권력과 힘은 너한테 있다는 거 잊지 마. 부모님의 복수는 신속하고 조용했어요. 시댁 사람들이 알아채기도 전에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죠. 부모님께선 제게 힘을 갖게 해주심으로써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건물주, 집주인이 저라는 사실만으로도 제 발이 저렸는지 시어머니는 설설 기어왔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다시 매장을 찾아오셨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며칠 사이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이었죠. 제발 부탁이야. 이곳이 아니면 갈 데가 없어. 어머니,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애미애비 없는 년이라고 하신 부분 사과하세요. 그때는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제발 용서해줘. 이렇게 쉽게 사과하실 걸 왜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다 내 잘못이야. 다시 널 찾아오지 않을게. 어머님은 이곳이 아니면 갈 데가 없다며 제 손을 붙잡고 싹싹 빌었어요. 시누이 신혼집에도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어쩌면 당장 내쫓는 것보다 손에 쥐고 있는 게 더 무서운 복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무언의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의 대리 복수는 끝나지 않았어요. 제 남편의 죽음을 모른 척하던 그 제조 공장도 타깃이 되었어요. 그 공장은 부모님의 회사에 식료품을 납품하던 공장이었고 그동안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부모님은 회사 차원에서 공장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숨겨져 있던 불법 행위들이 하나 둘 드러났죠. 그 공장 조사해보니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야. 너도 일한 적 있었다고 했지? 직원들 임금 체불은 물론 탈세까지 하고 있었어. 힘없는 직원들은 불합리하게 대우했어요. 그중에 저도 포함이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불법으로 다시 하청을 주기도 하고 원가 절감을 위해 재료 배합도 마음대로 바꾼 이력도 있었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 회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이를 공론화했고 근로자 사망 사건까지 묻으려 했다는 것까지 밝혀지며 공장은 큰 타격을 입었어요. 공장 사장이 부모님께 찾아와 용서를 구했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회장님, 이건 좀 심하신 것 아닙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심한 건 당신이지. 힘없는 직원들 괴롭히고 위험 상황을 방치해 우리 사위를 죽게 만든 것도 다 당신이잖아. 그건 그냥 사고였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우리 사위가 끼어 죽은 그 기계. 사고 며칠 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그때 점검만 잘했어도 사고는 안 났을 거야. 저희도 억울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억울한 건 우리 딸이야. 남편 잃고 거리로 내몰린 우리 딸. 곧 법정에서 보게 될 거니 그렇게 아시게. 공장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저희 회사뿐 아니라 그들과 거래하던 다른 업체들도 하나둘씩 계약을 끊었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으려고 해도 소문이 이미 퍼진 뒤였죠. 아무도 그 공장과는 다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뉴스와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을 했습니다. 법정에 선 사장의 모습은 더 이상 옛날 같지 않았어요. 초췌하고 초라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언젠가 시어머니랑 갔던 점집, 그 점쟁이의 말은 틀린 게 없었어요. 처음에는 엉터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모든 점사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더라고요. 저는 정말 남편의 명은 짧았고 부모 복은 좋았죠. 25년 만에 만난 부모님 덕에 저는 새 삶을 살고 있어요. 부모 복을 타고난 고아. 결국 언젠가는 진짜 부모님을 만나게 될 운명이었던 거죠. 건물주가 된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어요. 식당 문을 열 때마다 눈치를 보고 가끔 제가 건물관리차 들릴 때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숨기 바빠요. 예전에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혹여 무슨 트집이라도 잡힐까 위축된 모습이에요. 오랜만이네. 오늘은 어쩐 일로? 위층 가게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확인차 들렀어요. 그래? 우리 가게에 볼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어머님 보러 온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 보세요. 그래. 참, 고마워. 이번에도 월세 동결해줘서. 어머님이 좋아서 동결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고마워. 나도 그렇고 네 시누이 사정도 봐줘서 내 평생 사줘야 하는 마음으로 살게. 네, 그러세요. 그리고 먼저 간 그 사람한테도 미안한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마주치게 되는 날이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에 마음이 썩 좋진 않지만 그냥 이대로 즐기려고 해요. 그냥 일반적인 건물주와 임차인의 관계로요. 매번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새삼 느꼈어요. 사람의 태도를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런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 사장도 결국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사고와 더불어 수년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었고 사장의 명확한 과실이 확인되었죠. 거기에 근로자들이 제기한 위반 사항들과 거래처에서 제기한 민사소송들까지 더해져 사장은 저 바닥 밑으로 떨어졌어요. 비로소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되던 날 남편의 사진을 한참 동안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사진 속 웃고 있는 남편에게 말했죠. 이젠 나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서 편히 쉬라고. 나중에 다시 만나는 날 수고했다고 꼭 끌어안아만 달라고 말이에요. 공장 사장이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며 정의가 늦었지만 결국 실현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었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가능했던 일이었죠. 제 사연을 들은 많은 이들이 저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왔고 그렇게 저는 조금씩 천천히 상처 위에 새로운 삶을 쌓아갔어요. 언론에 보도된 후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며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빙수가게 직원들도 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장 딸이라는 이유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분들도 이제는 제 편에서 응원을 해주시기도 해요. 물론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외롭고 우울한 모습은 이제 저에게서 찾아볼 수 없어요. 부모님을 잃어버리기 전 그 밝았던 모습을 다시 찾았고 매일을 행복하게 지내고 있죠. 이제는 든든한 부모님 밑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요. 어린 시절부터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던 여행도 척척 다녀오고 그저 부러워만 했던 취미생활도 즐기며 말이에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모두 경험해보라고 하셨죠. 우리 딸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여행 가고 싶어요. 또? 자주 다녔으면서 그렇게 여행이 좋아? 너 여행 가 있는 동안 엄마 아빠는 너 보고 싶어서 혼나. 다 큰 딸이 뭐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그동안 못 본 세월이 몇 년인데 당연히 보고 싶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엄마도 참. 사실 이번엔 엄마랑 아빠랑 함께 가고 싶어요. 그래? 어디 가고 싶은데 어디든 가자. 가족여행 정말 꿈만 같다. 그동안 못했던 거 우리 다 해봐요. 가족여행도 가고 가족 사진도 찍고 가족 회식도 자주 하는 거 어때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유럽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돌아보며 가족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부모님을 다시 만나기 전엔 몰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밝고 재미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매일이 즐거워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흑백이었다면 이제는 컬러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죠. 이제라도 너를 안아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평생 너를 만나지 못할까 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네 엄마는 잊을만 하면 시장에서 네 손을 놓치는 꿈을 꿨어. 그리고는 몇 날 며칠을 울었지. 그때 널 놓치지 않았다면 우린 더 행복했겠지. 너도 고생하지 않았을 거고.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지금 충분히 행복해요. 두 분이 제 부모님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 과거는 깨끗하게 있고 셋이 함께 있는 지금만 생각해요. 행복하기만 해도 모자란 시간들이잖아요. 그래, 엄마 이제 그만 슬퍼할게. 네 말대로 행복하기만 하자. 저도 저지만 딸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 속에 살아오셨을 우리 엄마 아빠. 그동안의 빈 시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더욱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은 이제 정말 과거가 되었어요. 고아원에서의 외로운 시절, 파양당했던 아픔, 남편 잃고 거리를 헤맸던 그 모든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저처럼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저는 제가 찾던 행복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가장 힘들 때 제일 큰 행복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도 꼭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꼭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